이관우 건국대 상어교양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엊그제 영수회담이 있었는데요. 이거 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뭐 각자 이제 그 끝나고 나서 평가를 보니까 조금 상반되더군요. 네, 뭐 야당에서는 조금 불만스러운 얘기를 했고, 또 여당의 뭐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뭐 만났다는데 의의를 좀 두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아마 좀 야당에서 그런 평가를 하는 거는 일단 첫 만남에서 상당히 좀 기대가 컸고 또 얻으려고 하는 것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처음에 이렇게 취재진들 못 나가게 하고 이제 10장짜리 이렇게 뭐 요구안을 읽은 거,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뭔가를 좀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런 반면에 대통령실에서는 그냥 만났다는 것 정도의 좀 의의를 두려고 했기 때문에 서로 눈높이가 좀 안 맞은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평가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좀 영수회담이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좀 책임으로 따지면은 지금 선거에서 정부 여당이 패배한 다음에 만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적극성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책임이 좀 더 그쪽에 좀 있어 보이고. 그런데 이제 또 지금 시기나 이런 상황으로 보면은 야당이 주도권을 좀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이렇게 앞에 좀 강하게 나가려고 하는 이미지 에 좀 초점을 두다 보니까 좀 야당에서는 좀 내실을 조금 찾지 못한 게 아닌가, 조금 아쉬운, 전략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성과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날 10가지를 이렇게 야당에서 요구를 한 거잖아요. 네, 야당 대표 10가지 했는데 제가 만약에 좀 조언을 할 수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이제 쭉 병렬식으로 나열하기보다는 이게 영수회담이기 때문에 한 두세 가지 정도에 좀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 참 거부하기 어려운 그런 제안을 했으면, 예를 들면 지금 의대 정원 문제 같은 게 지금 여전히 지금 가장 큰 이슈인데 아마 이런 부분을 지금 원칙적으로 야당이 동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좀 그동안의 협상에 어려움이 있으니 야당까지 포함시켜서 여야정이 같이 의사들 한번 만나보면 어떠냐.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조만간에 빨리 해결하자, 이런 제안을 한다든지, 또 지금 뭐 이태원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대승적으로 여야 간에 지금 어떤 쟁점 사안이 있는데 요거 좀 깊이 논의해 가지고 해결을 좀 해보자. 이런 두세 가지 정도 사안에 대해서 좀 집중했으면 대통령실이 조금 더 곤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사실은 두 번에 걸친 실무 협의를 통해서 의제를 도출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의제 도출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거를 받을 상황이 없는 것 같다. 받을 의지가 없는 것 같다. 네. 어떤 뭐 이제 좀 보여주기식에 집중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의 약점을 조금 더 파고들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지금 의료 대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야당이 원칙적으로 동의하니까 같이 협상을 좀 해보자, 이런 얘기를 대통령실이 거부하기는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아까 조금 전에도 이제 의협 회장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의협에서는 이제 전면 백지화를 먼저 선언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서 야당이 가세한다고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 그거를 끝까지 관철하기에는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부하고 지금 의협 뭐 전공이 이렇게만 지금 어떤 대결 구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좀 그 구도 자체를 조금 좀 다양화해서 아마 그런 요구, 전면 백지화 요구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좀 하나하나 좀 따져보죠. 지금 눈높이를 말씀하시고,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총선 이후에 이제 쏟아졌던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을 그러니까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그게 총선 민의 아니냐, 이 얘기였잖아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이걸 도외시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떤 국정이 잘못된 것인가를 일단은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A4 15장짜리 그게 나온 거다. 그러니까 10장짜리가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지금 영수회담이 첫 번째였잖아요. 영수회담이 첫 번째였고, 또 지금 뭐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안 만났다는 게 사실 그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문제였잖아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저는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던데 지금까지 그 영수회담 거부했던 이유가 사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네. 대통령의 그런 어떤 사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게 검찰이나 이럴 때 어떤 신호를 주겠느냐. 잘못된 사인을 준다 이제 이래가지고 안 만났던 거죠. 그러면 영수회담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잘못된 사인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 부분이 네. 정말 왜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주겠네? 뭐 이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만난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대통령실의 입장이 뭐냐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아마 다음 주에 또 그 뭐 도스태핑을 재개하거나 또 기자회견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얘기가 네.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질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동안에 지금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 아니면은 뭐 원칙적으로 지금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동안에 일부러 안 한 것이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용산 입장에서는 자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이거잖아요. 네. 근데 하여간 자꾸 변화를 주문하니까 그래 그럼 알았어 소통하는 모습은 보여줄게 이거였고 그것의 하나의 표본 사례로 영수회담을 설정한 거잖아요. 네. 일단 이런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뭐 이 전략은 어떻게 주요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지금 아마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동안의 총선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몇 가지를 좀 시도했죠. 대통령실 좀 인적 쇄신도 좀 하려고 하고 총리 사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수회담까지 세 번째 이제 한 건데 아마 그때 제가 그 총선 직후에 나와서 말씀드릴 때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대통령의 사과였어요. 근데 대통령이 지금 사과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전원 사과. 뭐 그건 저는 사과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뭐 사과하지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사과했다고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고요. 네. 대통령의 사과는 없었고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대통령이 어떻게 변화되느냐를 쭉 봤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총선 이후에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 가지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대통령이 뭔가 솔직하게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잘못이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변화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대통령이 직접 입으로 얘기해야지 참모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전언을 하겠어요. 그래서 근데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 스타일상. 자존심 문제입니까? 저는 그것도 이제 역시 검사스러움의 어떤 그 유형인 것 같기도 해요. 검사 입장에서는 네. 본인이 기소한 게 무죄 나왔다고 사과하지는 않죠. 그런 일이 없죠. 검사들이.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사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저는 태도가 좀 있다고 보고. 검사스러움의 발로다. 근데 이제 그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과거에도 쭉 보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거나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근데 그때 보면은 또 대통령들이 사과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은 주변에서 보통 그런 얘기들을 하죠. 대통령이 사과하면은 국정의 어떤 그 동력이 상실된다. 뭔가 잘못을 다 시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리더십을 갖기가 어렵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가 맞은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정치사에서. 그래요? 항상 보면 대통령이 사과를 너무 늦게 해서 문제였죠. 그리고 최소한 사과를 못하면 유감 표명이라도 지금까지의 국정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그런 부분들을 늦게 했다가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지지 안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된 적은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국정 방향이 옳대잖아요. 네, 아마 그래서 이제 국정 방향은 옳았는데 소통이 잘 안 돼서 문제였던 것 같다. 이게 이제 지금 국정 방향은 옳은데 국민이 체감을 제대로 못한 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통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를 좀 사실은 뒤집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소통을 거의 안 했죠, 국민들하고. 대통령이 사실은 해야 될 소통을 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지난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뭐 문제들이 많았죠. 지난 1년여 동안. 그리고 정부와 여당의 관계, 대통령실과 이제 여당의 지도부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우리가 대통령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통령실의 그런 입장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국정 방향이 옳았는데 소통이 잘 안 돼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소통을 안 한 것은 본인들이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와 유감 표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소통을 재개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여간 그 초점은 대통령이 변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국정기조가 변할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뭐 비서실장 바꾸고 정무수석 바꾸고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뭐 새 원내대표 선출한다 그러고 전당대회 연다고 하는데 당이나 정이나 어떤 변화의 조짐이 좀 보이십니까? 지금 봐서는 거의 안 보이고 있죠. 네. 네. 뭐 비서실장도 좀 통합형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쓴소리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분보다는 편한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 비대위원장도 뭐 혁신형과 관리형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굳이 따지자면 관리형 쪽에 네 그런 분을 임명했고 전 참 이분 이름을 참 오랜만에 들었던 것 같아요. 황우여 위원장. 네, 황우여 위원장 참 오랜만에 이름을 들었는데 아 이렇게 해가지고 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굉장히 젊은 분들도 이렇게 거론이 됐었는데 조금 이것도 예상을 빗나갔고 최근에 이제 원내대표 지금 약간 뭐 일정이 늦어지는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도 어쨌든 이철규 의원으로 처음에 좀 하려고 했다가 워낙에 반발이 심하니까 그리고 제가 최근 며칠 사이에 유심히 본 것은 보수 신문들이 아주 강하게 반대하더군요.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네, 출마를.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스캔들로 어려움을 겪고 그다음에 탄핵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가장 큰 저는 계기가 됐던 것이 보수 신문들이 등을 돌리고 네 그리고 가장 그 어떤 지지의 근거지인 대구 경북 중심으로 해서 지지율이 빠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한 시그널인데 지금 최근에 총선 이후에 대통령실의 여러 또 정부 여당의 이 변화에 대해서 사실 비슷한 부분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 이렇게 선거에서 크게 졌는데 지금 보수 유권자 그 지지자들이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렇게 선거에서 크게 졌는데 근데 겨우 이런 정도의 그 대응책을 가진다. 여전히 또 친윤 원내대표를 세우려고 하고 한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큰 충격을 좀 받고 강한 경고를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부 여당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지 않는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대한 기로라고 하는 게 자 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용산은 일단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교체로 일단은 퉁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네. 뭐 다른 뭐 또 교체에는 아직 움직임이 전혀 없는 거고 영수회담에서 총리 얘기는 그 총리의 치읓자도 안 나왔다면서요. 네. 그죠? 그래서 늦어질 수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얘기를 했고 네. 그럼 그것도 일단 패스. 근데 당은 지금 오히려 친윤이 다시 어떤 전진 배치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면 변화의 조짐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고 아직까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오히려 네. 친위의 강화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그게 위기감의 발로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친정 체제를 더 강화해서 이 문제를 뚫고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동안의 국정 운영이 방향이 옳았지만 좀 일을 느슨하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또 정부 여당도 이렇게 대통령실하고 호흡이 잘 안 맞아서 그렇게 해서 지금 잘 안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원내대표도 더 확실한 사람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주변도 좀 추진력 있고 대통령하고 편한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그렇게 가보겠다 이제라고 하는 방향을 좀 그쪽으로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뭐 진보나 보수 그 진보나 중도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보수 유권자들, 보수 지지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두고 대결적 국정 운영이라고 평가를 했잖아요. 네. 그게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대결적 국정 운영을 제가 보기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는. 네. 못 한다고 보세요?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국회에서도 이제 동력을 잃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의 이제 그 집권 초기에 어떤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나갔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국정 초반에 이제 확 하락했다가 다시 조금 그때 임기 초반에 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응 이런 등등을 통해서 네. 그 보수 유권자 보수층 결집을 통해서 이제 다시 조금 살아났다가 지금 이번 총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지금 거의 뭐
좀 새로운 지금 뭐 바닥을 찍을 정도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도대체 동력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대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저 최성병 특검뿐만 아니라 총선 직후에 국민의힘 안에서 찬성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싹 걷어들이고 있잖아요 지금. 네? 걷어들이고 있는 거고요.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사람이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네. 뭐 연금 개혁 문제는 뭐든지 간에 오히려 용산하고 코드 맞추는 경향은 더 강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정이 뭔가 건강한 긴장 관계가 아니라 일체 관계가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건데 뭐가 바뀌냐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장 아마 좀 우리가 뭐 포인트가 될 만한 변곡점이 될 만한 부분은 역시 전당대회인 것 같아요. 전당대회 룰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 가고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소위 얘기하는 비윤 대권 주자들이 많이 살아 돌아왔거든요. 네. 저는 이분들이 이제 사실은 대부분이 보면 지난번 그러니까 작년 그 초에 있었던 그 전당대회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뭐하지만 찍어내기를 당했다고 할까요? 뭐 나경원 뭐 네. 당선인이나 이런 사람 두고 하는 얘기죠. 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그렇게 아예 출마도 못하거나 그다음에 사실상 의미 없는 그런 전당대회를 지켜봤는데 저는 이분들이 글쎄요, 저는 뭐 이렇게 그냥 순순하게 타협해가지고 적당히 국정기조를 전혀 안 바꾸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까요?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판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등판해서 대표가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럼 당정 관계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어떤 뭐 단순히 예측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참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친윤하고 비윤에서 모두 견제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비윤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네. 친윤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그런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대통령실하고의 관계도 뭐 작년처럼 이렇게 어떤 뭐 아파트 소리를 듣거나 뭐 찰떡궁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미 상당히 좀 뭐 거리가 벌어졌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비윤이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윤이라고 보기도 사실 어렵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정쩡한 관계에 있는데 그 상황에서 총선 패배에 대한 어떤 그 책임 문제가 아직 해명이 안 됐잖아요. 네, 누구 때문에 이 총선이 진 거? 사실은 지금 뭐 조정문 의원이 백서 TF 단장, 백서 TF 단장이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백서를 쓰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네,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정부의 책임이거나 아니면 여당 지도부의 책임인데 어느 쪽이 되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곤란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평가가. 그럼 네. 안 나오는 게 나은 겁니까? 한동훈 위원장 개인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바로 등판하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중간 정리를 하면 교수님의 진단에 따르면 국정 운영 변화는 고사하고 오히려 친정 체제 강화로 가고 있다. 흐름이. 네.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그러니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강공 드라이브로 계속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강공 드라이브로 계속 가는데 조금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조금 더 전략적으로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비판할 거리는 굉장히 많죠. 사실은 그랬으니까 총선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하고 그때 총선 전하고 이제 달라진 것은 주도권이 아마 다 인정하실 거예요. 주도권이 이제 야당으로 넘어왔다.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정부 여당이 야당 탄압을 한다라고 하는 뭐 프레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프레임을 아마 인정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제는 야당의 주도권을 갖고 어떻게 이제 국정을 리드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이제 파상 공세를 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것 이상의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총선 이전보다는 훨씬 더 세밀해져야 된다. 근데 예.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뭐 최상병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김건희 특검법 등등을 지금 관철시켜야 된다고 주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거를 또 선택과 집중이 쉽겠습니까? 이 가운데 어떤 건 택하고 어떤 거는 뒤로 미루고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해야죠. 그래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예.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이 국정의 책임이
온전히 정부 여당에게만 있다고 보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의석수를 봤을 때 압도적으로 지금 야당을 밀어줬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면 야당이 너희들은 계속 반대를 해왔는데,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국민들이 동의해줬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구나. 그럼 야당이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럼 야당이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그 판이 넘어온 거죠. 그럼 지금 보시면 자,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어 야당이 전세 뭐 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이태원이라든지 뭐 또 이태원 참사라든지 또 최상병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이 반대한다고 하면 어떤 정도의 중재안 같은 것들을 내세워서 네. 또 아니면 어떤 것들은 이거는 절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서 할 수 있어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0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10가지를 다 지금 한꺼번에 다 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들 중에서 먼저 해야 될 것들을 이제 관철시켜 나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눈높이가 달라졌다는 것을 민주당도 이제는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발생을 하는 게 지금까지는 뭐냐면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었던 게 법사위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 제동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추진할 수 없었다는 어떤 이런 네. 이유를 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총선 이후에 나오고 있는 민주당의 그러니까 주장은 법사위 운영에까지 민주당이 맡아야 된다가 되고 네. 만약에 정말로 법사위원장까지 민주당이 맡으면 어떤 수년 처리, 시간차 처리를 그럼 지층이 용납을 하겠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런 주장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법사위 문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이렇게까지 저는 아실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뭐 많이들 알고 계셔서 사실상 법사위가 원래는 자구 체계 심사를 하는 것인데 이제 상원처럼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본회의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지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사위에 그래서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는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사위의 권한을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항상 먼저 나왔죠.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을 법률위로 빼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죠.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만 법사위에서 심사하고 나머지 어떤 체계 자구 심사의 어떤 뭐 소위 얘기하는 법률 행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예를 들면 국회의장실 쪽을 통해 국회 사무처에서 이제 한다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제도를 조정하는 제안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그 심사 기간도 더 줄여야 된다.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심의를 하지 않고 그냥 홀딩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권한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네. 저는 법사위는 그만 싸웠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러면 정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네.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만약에 정부 여당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해가지고 이 제도 변화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법사위를 아마 야당이 맞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만한 국민들이 저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데 지금 크게 보면 그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상임위원장을 일단 민주당이 다 가져보겠다. 그다음에 법사위와 운영위를 또 다 민주당이 하는 게 좋겠다. 선거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법사위는 일단은 권한 조정을 우선적으로 시도를 하고 그래서 어느 당이 맡아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운영위는 사실은 저는 그동안에는 여당이 맡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실을 여기서 이제 감독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건 좀 잘못됐다고 봐요. 아니 국회의 기능이 견제 감시 기능이면 오히려 그렇죠. 야당이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는 대통령실에서 증인이 누가 나오느냐, 그다음에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느냐를 좀 방어하려고 네. 여당이 하는 것을 관례적으로 인정해 왔거든요. 네. 저는 그런 경우에는 이건 좀 안 맞다고 보고 사실은 야당이 맡는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제1당이 맡는 게 원칙적이지 않는가 싶어요. 예를 들면 정부에 대한 평가가 국민들이 우호적이에요. 그러면은 일당이 그 당이 되어서 운영위를 정부를 좀 더 보호해 줘야 되겠다. 대통령실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할 수 있고 이번처럼 야당이 제1당이 된다고 하면 운영위를 당연히
국회의 견제 기능을 하라는 거잖아요. 정부에 대해서. 그러면 운영위는 제1당이 맡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교수님의 진단에 따른 그 법사위 그런 부분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놓을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어떤 강공 드라이버를 그나마 저지할 수 있는 바리케이트가 법사위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는데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상임위원장을 지금 민주당이 다 가져가는 게 좋겠다. 미국처럼 이렇게 그 선거에서 이긴 당이 다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민주당이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있는 주장이지만 책임 정치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주장이지만 우리가 미국 정치를 다 그냥 갖다 쓰는 것은 아니죠. 예, 그리고 선거제도도 뭐 어느 나라께 좋다라고 해가지고 다 갖다 쓰는 것은 아니고요. 미국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데요? 미국에서는 선거가 2년마다 치러져요. 네. 그러니까 책임 정치가 구현되는 속도가 대단히 빨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예를 들면 총선에서 어느 당이 이겼으면 국회 권한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해보고 안 되면 빨리 회수를 하는 거죠 국민들이.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기간이 2배나 길어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기는 합니다만 의석 분포는 안 바뀌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미국은 같은 대통령제지만 대통령하고 야당 의원들하고 끊임없는 협상과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독식한다고 해서 그 상임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상임위원장도 그 상임위 내부에서 선출을 하거든요. 네. 누가 될지 알기가 어렵고 그리고 선수보다는 어떤 능력에 따라서 그 상임위에서 얼마나 오래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통 선출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한다고 우리가 꼭 다 할 필요는 저는 별로 없다. 다만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는 장점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상임위하고 법사위 상임위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와 법사위 배분을 법사위원장 어떻게 하느냐는 저는 협상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리 차원에서 학자적 관점에서 한번 좀 그 진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는데요. 언론에서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입법 독재, 의회 독재. 국민의힘에서는 또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 보수 언론이 많이 쓰는데 입법 독재, 의회 독재라는 개념은 성립될 수 있는 개념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학문적 좀 해설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선거 그때 얘기 드릴 때도 심판 같은 용어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예를 들면 평가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부에 대해 평가하지만 심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용어고 정치에서는 저는 별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에도 보시면 득표율이 50대 45 정도 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심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대체로 정부 여당에 대해서 국정 난맥에 책임을 묻는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네. 뭐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좀 과도한 레토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입법 독재가 가능하겠어요. 지금 대통령이 여전히 거부권을 갖고 있는데요. 입법 독재라는 얘기가 가능하려면 200석을 훨씬 넘어서 예를 들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만약에 일사천리로 이제 뭐 그 소수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이렇게 어느 한 당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뭐 그때는 좀 심하다. 이제 어떤 정부의 어떤 그 입법에 대한 그 국민들의 의견이 왜곡되고 있다. 예를 들면은 100석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3분의 1 정도는 반대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근데 그 부분이 말 그대로 2대 1 정도의 그 어떤 비율인데 이게 100대 0이 되면은 곤란한 것이죠. 국민의 의견이 왜곡되는 것이니까. 저는 그런 경우에는 아마 그런 표현을 좀 시도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권을 자주 행사하고 있는데 입법 독재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요? 네. 그럼 말이 안 되는 개념을 왜 이렇게 많이 쓸까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저는 우리 사회에서 다수의 횡포를 강조하기 위한 레토릭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다수의 횡포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예.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0.7% 이겼잖아요. 예. 대통령도. 그러니까 저는 좀 자기들 입장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서로 그런 얘기를 할 때 대통령도 겨우 0.7% 이겼는데 훨씬 그거보다 많은 권한과 권력을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네네. 저는 이런 부분을 민주당도 조금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의석수에서 굉장히 많이 이겼지만 여전히 득표율에서 보면은 뭐
그 의석수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권한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잘 활용하느냐.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은 끝났지만 과제는 쌓여 있다. 이런 말로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 이관우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